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책임연구원에 있었던 남종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6.25 전쟁 시 미군 지휘관들은 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을까?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군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군 지휘관들이 존경한 이유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던 미군 지휘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미군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 시에 우리 한국에 많은 미군 병력이 왔고, 또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많은 미군 지휘관들이 들어와서 한국 전쟁을 지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6.25 전쟁 3년 동안에 미군이 들어온 병력은 약 180만 명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약 130만 명 정도가 참전했는데, 미군이 한 50만 명이 더 6.25 전쟁에 참전한 그런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고, 이러한 병력을 지휘했던 많은 미군 지휘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열거할 수가 없고, 사단장급 이상 6회 공군 지휘관들만 해도 약 100여 명이 우리 한국 전선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지휘했는데, 오늘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했던 미군 지휘관들은 이들을 다 망라할 수는 없고, 이들 지휘관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유엔군 사령관과 그다음에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 역할을 했던 장군들 6분을 이렇게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과연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평가했고 좋아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시 6.25 전쟁 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6.25 전쟁을 지휘했던 유엔군 사령관은 3명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초대 메가더 원수를 비롯해서 리죄이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클라크 장군인데, 마크 클라크 장군인데, 이 3명이 6.25 전쟁 기간에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국 전쟁 전반을, 6.25 전쟁 전반을 지휘했고, 유엔군 사령관의 지침을 받아서 당시 이제 한국 전선에서 지상군을 지휘했던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도 4명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탠드 오알 다이, 다시 말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라는 그런 작전 명령을 하달했던 워커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리죄이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을 이렇게 이제 겸하면서 나중에는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이 되자 제2대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리죄이 장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벤플리트 장군. 이분이 이제 미 8군 사령관으로서는 약 2년 2개월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벤플리트 장군의 후임이 맥스웰 테일러 장군이었죠. 이분은 거의 휴전 무렵 53년 2월에 이렇게 부임해서 휴전 이후까지 우리 한국에 남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노력했던 장군이 바로 테일러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명, 사단장급 이상 100명의 미군 지휘관 중에서 이들 5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왜 존경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했던 그 유엔군 사령관과 그 다음에 미 8군 사령관들이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 미 8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이렇게 수행했던 직책을 수행했던 미군 지휘관들은 모두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그러한 군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사단장급 이상의 고급 지휘관으로서 2차 대전을 그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또 이제 명장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들은 한결같이 그 반공주의자였고 또 이승만 대통령처럼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가 최고라는 그런 승리 그 지상주의, 말하자면은 승리를 최고로 삼는 그런 승리주의자였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이승만도 군인으로서 아니 정치가로서 미국 그 명문대학을 나온 정치 엘리트였죠. 그러면서 이승만도 미군 지휘관들이 평가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제 반공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다음 세계적인 반공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이승만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미군 지휘관들이 감탄을 금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만도 전쟁에서는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승리자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지휘관들과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모로 봤을 때에 상당히 공통점, 유사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의 엘리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미군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왜 그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 다시 말하면 유엔군 사령관과 그 다음에 미 8군을 사령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모두 전쟁관, 그 다음에 전쟁 6.25 전쟁 시에 전쟁 목표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 때 전쟁 목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가 연합국에 의해서 38도선으로 분단이 됐는데 이러한 분단 체제에서 우리 민족은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 당시 산업 구조가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그다음에 중하학 공업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와 반면에 우리 그 남한 지역, 대한민국 지역은 농업 지역에서 경공업 지역이 발달된 그런 상업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각각 분리가 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날 당일부터 우리나라의 전쟁 목표를 북진 통일, 이참에 김일성이가 38도선을 파기하고 이렇게 침략을 했으니 이참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북진 통일을 전쟁이 시작된 날로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다음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줄기차게 북진 통일을 외쳤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여기에 미군 그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대신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승리를 통해서 북진 통일을 이룩한다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었고 미군들도 북한군 인민군 경멸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북진 통일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중공군 개입 이후에 유엔의 한국에 대한 전쟁 목표,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전쟁 목표가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유엔과 미군의 목표가 전쟁 이전 상태의 회복, 다시 말하면 38도선 이전에서의 대한민국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걸로 뒀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유엔의 목표와 미군의 전쟁 목표가 한반도 통일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중공군 개입 이후에 다시 한반도 전쟁 목표가 미국과 유엔의 전쟁 목표가 전쟁 이전 상태의 그 회복, 다시 말하면 38도선을 회복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제한이 되면서 미국이 추구했던 정책이 바로 이제 휴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통해서 전쟁을 이제 종결하려고 했던 게 미국의 워싱턴의 그 전쟁 그 목표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미군 지휘관은 미군은 문민 그 통제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내심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공산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이러한 그 휴전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갔습니다만은 당시 미군 그 지휘관들, 다시 말하면은 메가더 그 장군을 비롯해서 마지막 그 클라크 장군, 유엔군 사령관했던 클라크 장군까지 모두가 우리는 충분한 힘이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원자폭탄을 그 사용을 하고 중국 해안을 봉쇄해서라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그 전쟁 승리의 주의자로서의 그런 그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군 지휘관들은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전쟁관,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의 어떤 북진 통일, 다시 말하면 군사적 승리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걸 통해서 미군 지휘관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을 했고, 그 다음에 워싱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미군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존경했던 또 하나의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작전, 다시 말하면은 한반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군 작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그 6.25 전쟁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한국을 돕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명분상으로는 유엔의 전쟁이면서 실제로 6.25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은 우리 군보다, 우리 국군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병력을 6.25 전쟁에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국가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미국은 많은 또 그 육해 공군 해병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군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지상군이 56.3%를 차지했습니다. 6.25 전쟁 때. 그 다음에 해군은 85.9%를 이렇게 차지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군은, 우리 해군은 7.5%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아주 미미한 비중이죠. 그 다음에 공군도 미군이 93.4%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수행했던 전쟁이 바로 그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상황은 어땠는가? 당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유엔의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한 것은 미군의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미군이 유엔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크게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그게 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그것도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20일 만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을 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작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지상군 병력이 굉장히 절대 부족한, 그러니까 특히 전쟁 초기에 낙동강 전선에서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수행할 때에 미군의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상륙 작전을 하고 낙동강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카투사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미군은 병력을 보충해줬고 또 경찰을 지원해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카투사 지원이 없었다면은 당시 우리 그러니까 장정들의 청년들의 도움이 지원이 없었다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가장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된 그 병력이 부대가 미 식군단이 그 지휘를 하고 그 예하에 미 1해병사단, 그 다음에 일본에 주둔하였던 미 7보병사단인데 당시 미 7보병사단의 병력은 앞서 한국 전선에 투입됐던 미 24사단, 미 25보병사단, 그 다음에 미 1기병사단의 병력을 충원하는 바람에 사단 병력이 반쪽밖에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 본토에서 올 수 있는 병력 충원은 더디기 때문에 상륙작전 날짜는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약 9,000명에 해당되는 병력이 필요했는데 그 병력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약 8,700명의 우리 한국군이 미 7사단의 카투사라는 그 명목으로 이렇게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결국은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그러한 그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미국의 유엔군 사령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병력을 이제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지형은 주로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은 주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보급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타결하는 게 바로 노무부대, 우리 한국인 노무부대,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군들은 이것을 지게부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A-프레임 지게부대라고 했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 도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당시 6.25 전쟁 때는 미국이 3개 군단을 투입해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 사단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1개 노무 사단을 지원해 주면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산악 작전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무자들이 결국은 미군은 순수하게 전투만 수행했고 이 노무자들이 미군에게 필요한 탄약을 지원해주고 날라주고 그 다음에 식량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장벽자재
이것도 그 날라다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라주면서 복귀를 할 때는 부상당한 부상병들을 이렇게 또 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노무부대는 당시 이제 나중에 벤플리트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을 했던 벤플리트 장군이 해고를 했는데 노무부대의 그 역할이 미군 10만 명의 전투 병력을 대신한 그런 효과를 냈다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당시 노무부대의 역할은 굉장히 컸던 거죠.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작전, 유엔군 작전의 병력, 그 다음에 노무부대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미군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전시 작전권을 이용하면서 군 작전의 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군이, 유엔군이 6.25 전쟁 동안에 원활한 그런 작전을 수행하게 했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고 이렇게 또 높이 평가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들의 사기 진작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또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훈장을 그 태국 무공훈장과 을지 무공훈장, 그 다음에 충무 무공훈장,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무공훈장, 이런 무공훈장을 이제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 이 무공훈장을 중에서 미군들에게 더 많이 수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군들은 참전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그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군의 그 어떤 전공, 공로를 잊지 않고 이에 대한 수여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6.25 전쟁 동안에 태극 무공훈장을 모두 191명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 장병, 그 다음에 미군 장병,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을 포함해서 모두 191명에 이렇게 그 수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군 장병이 117명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국군은 74명이 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44개를 더 받았던 게 태극 무공훈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의 어떤 그 6.25 전쟁 시 그 공로, 전공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체화를 하면서 사기 진작을 했습니다. 시켰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극 문장의 일호는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엔의 전쟁 목표를 38도 이전 회복에서 한반도 통일로 이렇게 확대시키는데 절대적인 공로를 끼쳤던 맥아더 장군에게 우리나라 태극 무공훈장 제1호를 수여함으로써 그의 전공을 취하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두 번째의 훈장이 을지 무공훈장인데 을지 무공훈장 제1호는 또 누가 받았을까요? 을지 무공훈장도 미국의 그 8군 사령관을 했던 워커 장군이 받았습니다. 제1호로. 그 다음에 6.25 전쟁 기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총 그 300명에게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50명 이상이 절반 이상을 미군 장병들에게 수여를 하면서 그들의 전공을 잊지 않고 취하는 그런 그 면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대 사기 진작, 다시 말하면 우리 국군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전선에서 이국당에서 싸우고 있는 유엔군, 특히 미군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대 시찰을 전선 및 부대 시찰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2년 2개월 동안
한국 전선에서 이렇게 싸웠던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선 시찰에 대해서 해고를 남겼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전선 시찰을 하거나 그 다음에 훈련 지역을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 시찰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전선 시찰, 그 다음에 부대 시찰, 그 다음에 훈련 지역을 그 시찰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타고 갔던 것은 헬기, 2인승 헬기,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에 탑승자 한 명인 2인승 헬기, 조그만 헬기죠. 지금 이제 우리 500MD인데 그 500MD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초라한 그런 헬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선 시찰했고, 또 때로는 2인승 경비행기, 앞에 조종석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탑승객이 타는 그런 2인승 또 경비행기, 그 다음에 지상으로 이동을 할 때는 찝차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날씨에 관계없이 추운 날씨나 비가 온 날이나 예정된 그 전선 시찰은 꼭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벤프드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선 시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벤프드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이제 추운 겨울에 찌푸차를 타고 갈 때, 당시 그 전쟁 상황에서는 찌푸차에 덮개를 다 벗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이제 담요 한 장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 날씨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한 노 대통령에 대해서 벤프리드 장군이 굉장히 각하 죄송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각하를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결같이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이동 중에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밝은 얼굴로 벤프리드 장군을 배려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벤프리드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외투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머리털이 마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얀 머리털이 마치 벤프리드 장군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검은 구름 위에 밝게 검은 구름 위에서 솟아있는 밝은 태양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의 날씨와 그 다음에 전선 지형의 험한 지형에 관계없이 이렇게 전선 시찰을 하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기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됐을 때에 굉장히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국 전선에서 기둥을 뽑아가 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주미 대사에게 우리 한국 대사에게 여러 훈령을 내렸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의 생일을 절대 잊지 말고 메가더 장군에게 생일날에는 꼭 축전을 보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을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에 한국 전선에 전사했던 워커 장군에게는 우리 국군이 6.25 전쟁 시 북진 단계에서 김일성의 승용차를 이렇게 노획을 했습니다. 그 승용차는 스탈린이 2대를 만들어 가지고 모태통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에게 선물한 승용차인데, 이 승용차를 김일성이가 도망을 가면서 버리고 갔던 거죠. 그것을 국군이 이제 노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워커 장군의 죽음을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워커 장군의 부인에게 이 승용차를 선물로 이렇게 줬던 거죠.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 의해서 한국 전선에서 싸웠던 미군 지휘관의 어떤 그 고마움, 희생, 이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들이 이승만 대통령, 미군 지휘관뿐만 아니고 미군 장병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군 미군 장군들, 장성들 또 미군 장군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그 국가 지도자였다. 특히 릿지의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던 릿지의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깊은 애국심으로 자나깨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만 남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일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유엔군 그 사령관을 역임했던 마크 클라크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이익과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 이익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이익과 정책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군이든 그 다음에 적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강력한 결연한 의지를 가진 국가 지도자였고 그런 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노력했던 그런 국가 지도자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그 국가 이익과 정책에 대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전쟁 기간에는 끊임없이 그 북진 통일, 다시 말하면은 한국을 이참에 통일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정책이 휴전 정책으로 변하면서 결국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보장이 없이 휴전 정책을 처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는 분단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곳곳이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폐해하던 국가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다시 38도선 이북 지역에 북한군이 그대로 건재해 있고 또 거기에 중공군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미국이 전쟁이 휴전을 한 뒤에 물러간 다음에는 분명히 다시 북한이 침략할 것이 뻔한데 그런 한국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휴전을 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해서 휴전을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당시 휴전 정책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거였습니다. 방공포로 석방은 미국의 휴전 정책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 측에서는 방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를 석방하면 휴전은 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끈질기게 휴전 이전에 방공포로를 석방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그걸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휴전 이후에 한국에 대한 보장을 미국이 이렇게 세우지 않자 극약 처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휴전 정책을 깨뜨리는 방공포로를 석방을 단행을 했던 거죠. 단독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승만을 달래지 않고는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끝나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한테 경제 언제와 군사 언제를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20개 사단을 증편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대부분 다 이렇게 미국이 수용했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그러면은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 그걸로 해서 이제 한미 동맹이 체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지휘관에게 지휘 부담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과 정책적으로 이렇게 상대할 상황에서는 워싱턴과 직접 상대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렇게 상대를 했지 미군 지휘관들에게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에 부담을 안 줬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서 싸웠던 미군 지휘관들이 이 점에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전쟁을 수행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지휘관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낙동강 전선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영천이 함락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오커 장군을 통해서 미군 철수를 정일권 당시 육군 총장에게 이렇게 알렸는데 그 알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이것을 당분간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정일권 총장이 이것을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국가 중대사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 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철수할 수 없다. 망명을 할 수가 없다. 하려면 미군 니네들이 해라. 니네들이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경멸하기 위해서 돌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불리해서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확고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미군 지휘관, 미군 장병, 그 다음에 한국전선사 같은 우리 국군, 국민 이렇게 알림으로써 결국 한국의 이승만은 결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망명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철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의지를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확고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군 지휘관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평가했는데 그것을 한 8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그 미군 지휘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역사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역사와 헌법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 학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주의의 살아있는 화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국주의의 상징이고 표상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깊은 그 애국심으로 눈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런 국가 지도자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이익과 정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우방과 적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국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을 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시 전시 대통령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함으로써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수할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 미국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미 상호 방위 제약을 이렇게 얻어냈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군의 전력 증강, 그 다음에 경제적 군사 지원을 매년 3억 달러씩 지원을 받는 그런 많은 성과를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 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6.25 한국전선에 쌓았던 미군 지휘관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